오프닝 시그널. 여기는 밤 11시 사연극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부산 수영구에 사는 항공사 재무팀 직원 한솔 씨. 저는 29 숫자와 규칙 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야근이 잦던 겨울 윤태경을 만났죠. 그는 체육교사였다가 학원 운영을 시작했다며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첫인상, 다정, 성실, 그리고 준비된 남자. 퇴근길마다 따뜻한 어묵국을 들고 제 회사 앞에 서 있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한솔아, 오늘도 수고했지? 국은 좀 식었지만 마음은 뜨거워. 고마워, 태경아. 너 덕분에 버틴다. 연애 2달 만에 그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남해 바다가 보이는 오래된 다세대에 살고 계신다며 소박하지만 정 많은 집이라고 했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특히 예비시모 허명희 씨. 저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아이고, 우리 예쁜 새 식구 왔네. 먼 길 왔지? 미역국부터 퍼줄게. 그날 식탁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기가 막히게 올랐고 저는 이 집엔 따뜻함이 있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옅어지기 시작한 건 칭찬 사이사이에 들어온 질문들 때문이었죠. 한솔이는 항공사 다니잖아. 재무면 월급은 안정적이지? 상여금은? 적금은 몇 개나 들었니? 처음엔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정도로 여겼지만 빈도와 디테일이 달랐어요. 예비시부는 묵묵히 듣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덧붙였습니다. 요즘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대출 구조를 잘 짜야 해. 너 통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니? 마치 제 수입 구조를 진단하는 상담처럼요. 그 무렵 태경은 더 친절해졌습니다. 야근 끝에 제 손에 핫팩을 쥐어주고 택시 문을 닫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던 사람. 그래서일까요? 마음속 의심의 씨앗이 고개를 내밀 때마다 저는 그의 미소로 씨앗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믿자. 조건보다 사람이 먼저다. 제 좌우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라디오라면 지금 효과음이 바뀔 타이밍이죠. 뚝! 어느 토요일 저는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먼저 나왔습니다.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가방이 가벼운 걸 느끼고 돌아갔죠.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라며 알려줬으니까요. 문을 여는 순간 안방 쪽에서 낮게 섞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익숙한 세 사람, 태경과 그의 부모님.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한솔이는 꼬시면 된다. 신혼집 명의는 우리 아들로 하고 대출이자와 원금은 한솔이 월급에서 나가게. 계약 설명은 부담 적다로 하고. 그러다 들키면? 신혼이 바쁜데 누가 빠삭하게 보니? 애도 금방 생길 텐데. 제 심장이 라디오 신호처럼 불규칙하게 튀었습니다. 따뜻함이라 믿었던 온기가 내 통장 잔액을 비추는 탐조등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현관 앞, 저는 신발 끝으로 바닥을 꾹꾹 눌렀습니다. 흔들리는 무릎을 다잡으려는 버릇이거든요. 안방에서는 더 구체적인 단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근저당, 보증인, 사랑 이야기의 낱말들은 아니었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록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첫 도구라는 걸 숫자 속에서 배웠으니까요. 엄마가 설득할게. 신혼집 선물처럼 말해. 대출이자는 한솔이 월급에서 자동이체. 우리 둘은 먼저 들어가 살아보고. 태경아, 너는 모른 채만 해봐. 애정 표현으로 덮어. 거기까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알려준 비밀번호가 이렇게 제게 돌아올 줄이야. 숨을 고르고 거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챙긴 뒤 발소리를 최대한 지워 집을 나왔습니다. 겨울밤 골목의 공기는 매서웠고 저는 그 차가움으로 심장 속 열을 식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탁자 위에 흩어진 웨딩 박람회 전단지가 눈에 밟혔습니다. 행복 설계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저는 전단지를 뒤집어 메모를 적었습니다. 1. 증거 보관, 예리 말로 싸우지 않기. 3. 그들의 계산법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복수라는 단어가 떠오르자 스스로가 낯설었지만 사실 그건 되찾기였습니다.
제 시간, 제 돈, 제 마음의 주도권. 다음 날 태경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어김없이 다정했습니다. 한솔아, 오늘 모델하우스 볼까? 우리 신혼집은 햇빛이 좋은 남양이면 좋겠다. 좋아. 대신 서류는 내가 꼼꼼히 볼게. 직업상 숫자에 예민해서. 하하, 역시 든든하다. 통화를 끊고 저는 동료 정민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는 부동산 법무팀 출신으로 예전에 상속 관련 사건도 도왔던 실력자였거든요. 혹시 공동명의와 채무분리, 그리고 특약 조항 표준안 좀 줄 수 있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왜? 누가 우리 애기 괴롭혀? 그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오늘은 울자리가 아니었죠. 밤, 거울 속 제 얼굴에 낯선 각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린 선이 단단해지는 모양. 저는 속삭였습니다. 숫자처럼 냉정하게, 그리고 마지막엔 라디오처럼 통쾌하게. 다음 페이지는 그들이 깔아둔 보도블록 위에서 제가 고를 발걸음의 이야기일 겁니다.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들떠 있었죠. 한솔아, 축하해. 우리 큰맘 먹고 너희 신혼집 사주기로 했어. 30평대 아파트야. 바다도 살짝 보이고 구조도 잘 빠졌다니까.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녹음 속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다시 맴돌았거든요. 신혼집 선물처럼 말해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들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저희를 위해 그렇게까지. 너무 감사드려요. 에이, 고마울 건 없지. 대신 조건이 있단다. 아파트 값은 우리가 일부 내고 나머지 대출금은 내 월급으로 갚는 거다. 30년이면 내 집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득 아니겠니? 네, 어머님, 그 정도쯤이야. 제가 열심히 이제 갚을게요. 제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속으론 한 글자씩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시댁은 제 의견도 묻지 않고 덜컥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태경이, 보증인도 없이 단독 명예. 그들은 흡족해 보였죠. 우리 아들 이름으로 집 계약했다. 이제 네가 대출금만 잘 내면 된다. 너도 좋지? 저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론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계약금, 장음, 대출 상환 스케줄. 모든 것이 태경과 시부모에게 올가미가 될 수 있는 구조였죠. 며칠 뒤 시모는 또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아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평생 빌라에서만 살아서 한 번쯤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단다. 네가 대출 내면서 갚아주면 우리 부부가 먼저 들어가 살아도 되겠지? 명의는 우리 아들이니 너희 집 맞고. 그 순간 태경도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부모님 소원인데 이해해줘. 대출금은 자기가 잘 벌어서 내면 되잖아. 결국 집은 우리 거고 방 안의 공기가 순간 탁해졌습니다. 제가 짜낸 미소가 마치 가면처럼 굳어 있었죠. 머릿속엔 단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속아주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너지는 건 너희일 테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불빛들이 어지럽게 스쳐갔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복잡했죠. 태경의 목소리, 우리 집이라는 시모의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게 거래의 계산식으로 변한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차가운 웃음이 입술에 걸렸죠.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 정민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한솔아, 네가 호구로 보이나 본데? 증거는 있어? 있어요. 그날 집에서 다 녹음했어요. 잘했네. 그러면 이 판은 네가 흔드는 거야. 절대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날 저녁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커질수록 그 끝은 제 손에 잡힐 거라고. 그리고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시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으니까요. 한솔아, 예식장 계약은 했니? 요즘 결혼식장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아직 안 했어요, 어머니. 회사 일도 많고. 그러면 잘 됐다. 예식장 비용이랑 신혼여행 경비는 네가 좀 부담해배라. 우리 아들은 앞으로 집 대출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니 힘들지 않겠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차분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더 내라, 더 욕심 부려라. 그래야 마지막 순간 무너질 때 충격도 배가 되지. 주말, 태경은 저를 데리고 모델하우스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봐. 거실 창에서 바다가 보여. 우리 애 크면 이 풍경 보면서 자라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브로슈어를 찢어지듯 접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파트에 들어올 사람은 저와 태경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이라는 걸. 그 순간에도 태경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고맙다, 한솔아. 너 같은 사람 만난 건 내 복이야. 복? 속으로 저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 복이 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태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시댁은 드디어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현관에 걸린 대형 화분과 새 가구들, 들떠있는 목소리. 그들은 마치 꿈을 이룬 사람들 같았죠. 하지만 그 집 대출금의 그림자는 곧 그들 목덜미를 조여 올 거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잔치상처럼 웃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삿날 저녁, 시모는 전화를 걸어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한솔아, 이제 우리 아파트 입성했어. 여기서 살면 사람 대접 받을 것 같네. 내 덕분이지 뭐. 아이고, 어머니, 제가 뭘요? 아니야, 네가 있으니 이렇게 든든하지. 곧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잊지 말고 준비해라. 이번 달은 원금 포함이라 금액이 크단다. 저는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준비해 둘게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송금 앱 대신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며칠 뒤 상환일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 송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모의 전화가 거세게 울렸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이 대출 상환일인 거 몰라. 당장 돈 보내. 안 그러면 우리 길바닥에 나앉아. 어머니, 그건 어머님 집 대출이잖아요. 제가 왜 내야 하죠? 뭐? 네가 처음에 우리 도와주기로 했잖아. 저는 제 신혼집 대출금이라면 낼 수 있다고 했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살 집 대출금까지 내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로 고성이 터졌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년,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물 건너갔다. 파혼이다, 파혼. 그 말에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기다리던 단어였으니까요. 그날 밤 태경 역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애타고 떨렸습니다. 한솔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부모님이 이러다 쫓겨나. 너 정말 나 사랑한다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랑? 태경아, 그건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이제 복수의 무대는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죠. 며칠 뒤 시모와 태경은 저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혹시라도 집으로 가면 무슨 봉변을 당할까 싶어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골랐죠. 자리에 앉자마자 시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너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이건 배신이야. 태경도 곧장 맞장 붙였습니다. 자기야, 제발 정신 차려. 결혼할 사람끼리 이런 문제쯤은 같이 풀어야지.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 저는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들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죠. 큰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걸 같이 들어볼까요? 찰칵.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카페 공기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신혼집 선물처럼 말해 대출이자는 한솔 월급에서 나가게 해. 엄마, 그렇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애 낳고 바빠지면 모를 거야. 꼬시면 된다. 태경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시부모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이 작은 진동처럼 떨리고 있었죠. 이게 뭐야? 태경이 더듬거리자 저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네가 부모님과 함께 꾸민 대화. 그날 내가 직접 들었고 녹음까지 해놨어. 여태껏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시모는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한솔아, 전부 오해야. 그건 너희를 잘 살게 해주려고 한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너를 속이겠니? 오해? 이게 오해면 진실은 대체 뭡니까? 제 목소리는 라디오 앵커처럼 또렷했고 카페에 안 사람들까지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결혼을 끝내리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굴욕의 순간을 남기리라. 카페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죠. 한솔아, 네가 부분만 잘못 들은 거야. 우리도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좋은 집 사서 너희 주려고 했던 건데 저는 손을 빼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대출금을 저한테 떠넘기자고요? 그리고 그 집에 본인들이 먼저 들어가 살자는 게 농담이었습니까? 태경은 허둥대며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진정해.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부모님이 잠깐 욕심내신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맞장구 친 거야.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태경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속이고 빼앗을 생각부터 해? 내 말이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날 보호했어야 했지. 시부는 그제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결혼하면 결국 한 가족이잖아. 가족끼린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고 네 월급이 우리 집안 돈이 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말에 제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를 돈줄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 제가 들어가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 월급, 제 적금, 심지어 제 미래까지 다 빨려나가겠죠. 순간 시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는 감출 필요가 없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면 넌 평생 후회할 거다. 우리 아들처럼 능력 있는 남자 다시 못 만날 테니까.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부로 파혼입니다. 그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나자 뒤에서 시모의 울부짖는 소리와 태경의 다급한 외침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이제부터 저만의 새로운 길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오히려 속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듯했죠. 뒤에서 들려오던 태경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한솔아, 잠깐만 들어봐. 오해라니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백 속 녹음 파일이 제 보증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제 두려움 대신 확신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와 안도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셨죠. 얘야, 천만다행이다. 너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다면 어쩔 뻔했니?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색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 네가 증거를 잡아둔 것도 현명했어. 이번 일은 네가 옳았다.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숨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무너졌다는 상실감과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며칠 뒤 태경은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솔아,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경아, 늦었어. 넌 설득이 아니라 방조했어. 그리고 나를 속였지. 메시지 창에는 수십 개의 미안하다는 문장이 쌓였지만 그 모든 글자는 제겐 더 이상 아무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차분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파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그러나 혼자 남은 순간마다 저는 복귀하듯 지난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신혼집 선물처럼 말해, 월급에서 자동이체, 우리가 먼저 들어가 살아보자. 그 말들이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머지않아 그들에게 되돌려줄 강력한 불꽃이 될 예정이었죠. 파혼 선언 이후 태경과 시댁은 곧바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계약금만 덜컥 넣어둔 아파트, 곧 돌아올 대출 상환일, 그리고 그들의 계산에 없던 제 이탈.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솔아, 우리 이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이번 달 상황금만 내주면 그 다음부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네가 이렇게까지 매정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냉정히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차가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이라면 지금쯤 같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이미 파혼했잖아요. 더는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통화를 끊자마자 태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부모님이 욕심내신 건 맞지만 나도 힘들어.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 제발 같이 해결하자. 우리 결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연민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곧 제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했죠. 연민은 덫이 된다. 그들의 덫에 걸린 건 한 번이면 충분하다. 며칠 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태경이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급히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부모는 노후 준비라던 거짓말과 달리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해두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태경의 월급으로 부모 생활비와 대출금까지 떠안으며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이 불러온 대가는 결국 스스로가 치르는 법이지. 그리고 그 대가는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전화는 점점 간절함을 넘어 애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한솔아, 우리 정말 큰일 났다. 이러다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데 네가 어쩌다 우리 집안의 원수라도 된 거니?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잔잔한 파도처럼 차분히 가라앉았죠. 어머님,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아니고 제 미래를 담보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당신들 욕심으로 계약한 거예요.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통화를 끊은 후 저는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쪽에서 저를 법적으로 공격하려 들 경우 방어막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파일을 듣고 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결혼 약속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려 한 정황이 뚜렷해요. 걱정 마세요. 역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안심이 되자 저는 서서히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저는 책임자로서 팀을 이끌어야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사적인 삶이 무너지는 동안 제 커리어는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점점 더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위기에 몰렸고 태경은 결국 학원을 접고 개인 과외를 전전하며 빚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속여 세운 집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화려한 아파트였지만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환희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아직 끝이 아니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제 아파트 단지 앞 지혜댕 불빛 아래에서 태경과 시모가 서성이고 있었던 겁니다. 눈 밑은 퀭하고 옷차림도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솔아,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줘. 태경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내가 바보였어.
부모님 말만 믿고 널 속이려 한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엔 진짜 집을 내 이름으로 바꿔줄게. 대신 대출금만 좀 같이 갚아주면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또 돈 얘기네. 태경아, 네가 잃은 건 집이 아니라 나야. 그건 돌려줄 수 없는 거야. 시모가 옆에서 애절하게 손을 모으며 울먹였습니다. 한솔아, 우리 잘못했어. 욕심이 과했지. 하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네가 정말 모른 척할 거니 너 아니면 우리 가족은 다 무너져. 그 순간 제 마음에 잠시 연민이 스쳤지만 곧 굳게 다잡았습니다. 지난 3달 동안 그들이 제게 가했던 압박과 배신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대파 한 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죠. 팔을 태경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나 들고 돌아가.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느니 차라리 이 팔아도 팔아서 빚 갚는데 보태. 순간 태경의 얼굴은 굳어졌고 시모는 당황한 듯 그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둘은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삶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날 밤 저는 태경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들의 몰락은 제 손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대신할 차례였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지만 소문은 여전히 제 귀에 흘러들어왔죠.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 태경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해산달했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며 집값은 폭락했고 계약 당시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대출 원금도 못 갚을 판이래. 벌써 연체이자만 수백이래. 동창에게서 건너온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태경 부모는 노후 준비는커녕 사실상 아들 수입에 의존해 살고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생활비와 대출금을 동시에 막으려다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야, 태경이 엄마 아빠 결국 공장 다닌다더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한대. 평생 편하게만 살다가 이제야 땀 흘리며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데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밤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처음 느꼈던 배신감 대신 차분한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이 선택은 옳았다. 나를 지킨 것이니까. 그리고 제 일상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심사가 다가오고 있었고 상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저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절대 배신하지 말자. 시댁과의 악연은 끝났지만 그들의 몰락 이야기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게 하나의 교훈으로 또렷이 새겨지고 있었죠.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창을 만났는데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죠. 한솔아, 너 태경 얘기 들었어? 지금 신용불량자 된 것 같아.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한계가 왔다더라. 그래? 응. 부모님도 더는 버티질 못해서 아파트 처분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손해만 본대. 순간 예전 그들이 카페에서 제게 퍼부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월급은 우리 집안 돈이나 다름없어. 효도하는 셈치고 대출금 네가 갚아. 그때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제는 차갑게 웃음만 나왔습니다. 며칠 후 태경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다시 잘 될 수는 없겠지?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 감정을 허비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삭제 버튼을 누르며 제 마음속에서도 모든 미련을 지워냈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드디어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힘든 일을 겪고도 꿋꿋이 일어났구나.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무너진 자리에 저를 단단하게 하는 힘이 생겨났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 내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태경 가족의 몰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곧 제 귀에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결국 아파트를 헐값에 내놓았지만 매수자가 붙지 않아 연체이자가 쌓여갔고 급기야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태경이 부모님, 이제 월세 빌라 얻어 들어갔다더라. 노후 자금이니 뭐니 전부 거짓말이었지. 결국 아들 월급에만 의존하다가 망한 거야. 소식을 전해준 후배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골목길에 불빛이 스산하게 깜박이고 있었죠. 처음엔 따뜻해 보였던 그 집 식탁. 하지만 결국 탐욕과 거짓이 쌓인 집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구나. 태경 역시 예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학원을 정리한 뒤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다정하게 제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채권자에게 쫓기는 신세라니. 아이러니했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삽이 된다. 하지만 제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프로젝트 성과로 사내 포상까지 받았고 부모님께 여행을 선물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죠.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벗겨진 듯 가벼웠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어묵국을 건네던 태경의 미소,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처음부터 연기였을까?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가 사랑을 가장했다 해도 나는 그 안에서 더 단단해졌으니 충분하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앞에서 태경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퀭한 눈빛에 초라한 외투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봉투 안에는 값싼 라면과 김치 몇 봉지가 전부였죠. 한솔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보내. 나 미안하다. 진짜 많이 후회하고 있어. 부모님도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계셔. 우리 집 완전히 무너졌어. 근데 나 아직 널 못 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태경아, 우리 사이 끝난 지 오래야. 그때 넌 사랑보다 계산을 선택했어. 그리고 난 내 삶을 지켰고. 태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진심으로 너랑 새 출발하고 싶어. 대출도 집도 다 포기했어. 이제 남은 건 너뿐이야.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은 게 나뿐이라고? 아니, 태경아. 넌 네 자신조차 지키지 못했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또 잃기만 할 거야.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트 자동문이 닫히며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아버지가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남이 무너지는 걸 보며 기뻐할 필요는 없다. 다만 네가 그 무너짐에 휘말리지 않은 걸 감사히 여겨라. 그 말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복수의 통쾌함보다 더 큰 건 결국 제 삶을 지켜낸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 후로 저는 태경의 소식을 의도적으로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입에서 입으로 흘러드는 소문은 차단할 수 없더군요.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흘리듯 말했습니다. 한솔 애씨, 그 얘기 들었어요? 태경 씨 가족 결국 아파트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근데 웃긴 건 팔고도 빚이 더 남았다나 봐. 저는 차분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끝내 지킬 수 없었던 아파트, 결국 욕심의 무덤이 되어버렸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족은 월세로 옮겨가야 했고 생활비 때문에 예비 시부모는 공장에 나가 새벽부터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제 안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저건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야. 내 연민이 다시 올가미가 될 순 없어. 반면 제 삶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승진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안도하는 눈빛을 지으셨죠. 우리 딸, 이제야 얼굴이 펴는구나. 그 나쁜 인연에서 벗어나길 참 잘했다. 밤에 혼자 책상 앞에 앉으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제 자신을 일깨워주는 경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고를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 모임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태경이 여전히 저를 언급하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지, 스스로 무너진 거야.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고 제 안에서도 무언가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저는 제 미래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낡은 작업복 차림의 시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은 잔뜩 지쳐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제게 머물렀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 제게 내 월급이 우리 집안 돈이지 라며 호통치던 사람과는 너무도 달라 보였죠.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제 귀에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얘야.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결국 이렇게 된다. 하지만 그걸 보고 연민에 휘말릴 필요는 없어. 너는 내 길을 잘 가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를 속이려 했던 사람들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더 신중해졌다. 그들이 무너진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기를 덮으며 앞으로의 제 삶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언젠가 만날 누군가.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며칠 후 정민 언니가 저를 불러내 커피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한솔아, 너 많이 달라졌다. 예전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고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복수보다 더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지켜낸 것. 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잘했다. 그리고 잊지 마. 네가 겪은 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이야. 그 말은 라디오 속 따뜻한 멘트처럼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삶에 몰입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공식적으로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붙은 제 이름표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야 내 자리에서 내 힘으로 선다. 부모님께도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함께 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고생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더 단단해졌구나. 부모로서 고맙고 또 미안하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고생이 아니라 배움이었어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알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 그 순간 저는 지난 모든 사건들이 제게 가장 값진 수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경이 저를 찾아다닌다는 얘기였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그가 술에 취해 울먹이며 말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아직도 한소를 못 잊었어. 그때만 다시 돌릴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연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죠. 밤, 라디오를 켜니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과거가 우리를 잡아당기지만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말은 꼭 제 이야기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밖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롭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계절은 바뀌고 제 삶도 한층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강해지고 배신을 통해 눈을 뜬다. 그 문장이 제 지난 1년을 고스란히 설명해 주는 듯 했죠. 그 무렵 태경의 소식은 더 안타깝게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들은 말에 따르면 그는 결국 학원 일도 완전히 손을 떼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공장에서 허리를 굽히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쁘다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거나 속 시원하다거나 하는 감정 대신 담담한 무심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진정으로 그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였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연애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건보다 진심, 말보다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몰락했지만 나는 일어섰다. 이 차이가 바로 선택의 무게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결말은 제 삶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 2년이 흘렀습니다. 태경과 그의 가족은 끝내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작은 월세집에서 근근히 생활한다는 소문만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부서 리더로 성장했고 제 삶을 제 힘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그때 파혼하지 않았다면? 하고 묻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하죠.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제 인생이 빼앗겼을 테죠. 라디오 드라마라면 여기서 잔잔한 음악이 흐를 때입니다. 이야기는 배신과 탐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고를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조건보다 중요한 건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그럴듯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법이 의심된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사이다 같은 반전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